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신한금융투자 최진석 수석연구원님 오셨는데 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예, 양요섭 닮은 신 예, 저희 연구위원님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여러모로 뭐 요즘 매크로 지표도 그렇고 예, 바쁘실 것 같아요. 수석연구원님도. 예, 어제도 CPI 때문에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서 많은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네. 3%에. 예, 뭐 어떻게 또 보고 계시나요? CPI에 대해서 그래서 준비를 해왔는데 예. 저는 이제 뭐 지표 자체보다는 이제 7월에도 이제 100bp를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쪽에서는 어떤 로직을 갖고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아직도 뭐 100bp는 좀 과도하다라고 아니다. 보는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뭐 이런 쪽으로 일단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찬반의 양쪽의 의견에 대해서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찬성하는 쪽 먼저 한번 가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그 전에 좀 뭐 개요랄까요?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6월 CPI에 대해서 일단 해석은 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헤드라인 지표가 굉장히 뭐 쇼크 수준으로 그러니까 시장 예상보다도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시장은 사실 어제는 좀 선방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향후 몇 달간의 인플레이션 완화를 좀 시사하는 피크의 신호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쪽도 있는 반면에 7월에 이제 100bp 금리 인상이 거의 뭐 기정사실화됐다 이렇게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림을 일단 한번 보시면은 CM 패드워치에서 이제 7월 100bp 인상 확률이 80% 넘게 이제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트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일주 전만 하더라도 이제 100bp 인상 전망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루 전에도 뭐 한 자릿수 때 이때 이제 고용 지표가 좀 좋게 나오면서 뭐 한 7% 정도 나왔다가 지금 이제 80% 넘어서는 순간 이런 뭐 트렌드의 급격한 변화가 어떤 일단은 시장의 좀 분위기를 또 한번 반전시키는 그러니까 연준과 다시 한번 눈높이를 좀 맞췄다가 또 한번 더 강한 긴축에 대해서 좀 저희가 대비를 해야 하는 이런 좀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 25bp는 사라졌습니다. 아예. 뭐 저거 먹는 거냐? 뭐 이 수준으로 없어졌습니다. 저 소화가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100bp 인상을 말하는 이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가장 먼저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얘기를 했죠. 100bp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everything is in play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요 기관들 중에서 노무라가 이번에 좀 선수를 쳤더라고요. 뭐 경기 침체 관련해서도 좀 경계론을 내비치고 뭐 미국도 5분기, 6분기 정도 역성장 간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we expect a 100 basis point hike in July 이런 제목으로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그러면서 연준이 극단적으로 지표에 연동하겠다, 데이터 디펜던트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CPI 지표가 말해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무라 보고서에서는 뭐 한 3가지 정도를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2달 연속 이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가속화됐다는 점에 좀 집중을 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렌트비가 5.8% 상승을 했는데 이것에 굉장히 좀 중요시하는 그런 해석이 나왔고 왜냐면은 주거비가 이제 인플레이션에 전체적으로도 영향을 굉장히 지대하게 미치는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6월 FOMC에서 지표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얘기했다는 데에 이제 노무라가 또 주목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후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악화가 됐다.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도 긴축의 속도를 더욱더 높여야지 신뢰도가 유지가 된다. 이렇게 좀 로직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과연 그러면 100bp 인상을 했을 때는 이미 좀 기술적으로는 침체가 굉장히 유력한 미국 경제에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냐. 이에 대해서 노무라에서는 경제활동 둔화 우려가 물론 고조되겠지만은 인플레이션 완화가 지금은 모든 팩터에 우선시돼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의 지표 부진 때문에 100bp 인상이 과도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 오히려 지금 만약에 강하게 긴축을 안 했을 때는 나중에 더 필요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럼 이제 7월 달에 100bp 올리고 어떻게 또 전망을 하고 있느냐. 노무라 측에서는 9월에도 50bp 올리고 또 11월과 12월에 각각 25bp씩 올려서 내년 뭐 말 정도에는 뭐 3.75에서 4%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쯤에. 일본에 있는 증권 회사잖아요. 네네. 남의 나라라고 막 얘기한 거니까.
100bp, 50bp 그냥 막 얘기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무라가 이렇게 강하게 좀 주장을 했고요. 예. 또 이제 파이퍼 샌들러라는 기관에서도 7월에 100bp 인상론에 좀 동참을 하고 있는데 예.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장기 중립금리 밑으로 금리가 계속 유지되는 거는 좀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지속력이 너무 강하다. 그리고 7월 달에 100bp 인상 나와도 놀라지 마라. 분명히 논의의 테이블 위에 있을 것이다. 네. 물론 지금은 뭐 베이스 케이스로 여길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 기관에서는 또 얘기는 하기는 했습니다. 예. 사실 100bp 이게 정말 부담이 되네요. 아니 이 진짜. 숫자가 나올 거라는 거를 정말 저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렇죠. 이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시나요, 최퍼님? 요즘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 나오는 게 그냥 어차피 올릴 거 연말까지 빨리 올리고 내년부터 금리 인하 하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이게 유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이제 공급단에서의 어떤 인플레이 야기가 시켰는데,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금리 인상밖에 없잖아요. 사실 키가, 그렇죠. 네, 카드가.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높게 하냐 적게 하냐 이거 하나 가지고 이제 결정하는 건데, 네. 이게 참 어찌 보면 뭐 없으니까 선택권이. 네. 예. 그래서 연준의 난이도 굉장히 어려워진 거고 월가에서도 인정하는 게 지금 연준의 선택지가 너무 복잡할 것 같다는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사실 제롬 파웰 의장이 처음부터 아주 그냥 강하게 밀어붙인 게 아니라 정부의 눈치도 적당히 보면서 약간 중립적인 스탠스를 처음에 취했었잖아요. 예. 인플레이션 초기에는. 근데 그때 이제 블라드님이 용감하게 우린 가야 될 때니까 가야 된다고 했는데 결국 지나고 블러드 형님이 맞았던 맞았어. 거고. 네. 맞았어요. 연준은 결국은 박자가 한 박자 늦다는 비난을 메꾸기 위해서 지난번 자이언트 스텝을 실행했는데 이번 달도 과연 어떻게 할지 시장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일 것 같아요.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진짜 네. 겪어보지 않은. 제롬 파월 예. 연준 의장이 그 사이에 좀 많이 늙었다는 소문이 또 있습니다. 아유. 올해 상반기 상당히 많이 얼굴이 많이 상하셨다고. 많이 네, 상했다고? 마음고생 심하신 거죠. 예, 흰머리가 더 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로 그러면 다룰까 볼까요? 이번에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쪽에 예. 또 얘기를 반대 좀 의견? 해드릴게요. 바클레이즈에서는 CPI가 물론 서프라이즈였고 고용도 호조였지만 여전히 75bp 인상을 예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9월달에 50bp 인상하고 연말에 한 3.25에서 3.5% 갈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는 두 차례 25bp씩 인하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BMO 캐피털 같은 기관에서도 7월달에 100bp 인상이 자신의 베이스 케이스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6월에도 사실은 75bp 인상이 서프라이즈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감안을 한다면은 무조건 뭐 코멘트는 주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네. 또 이제 TD증권이라는 기관에서도 7월달에 75bp 인상 전망을 그대로 고수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100bp 인상은 과도하게 시장 파괴적이다, 마켓 디스트럭티브 이런 표현을 또 썼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JP 모건 이런 쪽의 분석을 많이 참고를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얘기했는지 저도 한번 살펴보니까 골삭에서는 주거비 상승이 예상 밖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36년 만에 최고로 렌트비가 상승을 했다는 점에 주목을 했고 하반기에 금리 향방에 업사이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뭐 주거비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력이 좀 크기 때문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고 예. 모건 스탠리에서는 2개월 연속 전방위적 인플레이션 압박이 심화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7월 달에 아니면 6월 중순경부터 해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좀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7월에는 헤드라인 지표가 오히려 좀 부진하게 나올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뭐 주요 기관들의 얘기도 얘기지만은 그 페드 리커라고 또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한 소식통.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의 닉 티밀하우스라는 기자인데 들어보신 적 페드 있으십니까? 리커요? 네네. 걔가 왜 거기 있지?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연락 안 하는. 예, 하여튼요. 예. 네, 그 기자가 있는데 티밀하우스라는 기자가 있는데 예. 저도 이제 예전에 뭐 제가 뭐 방송 생활할 때 존 힐셀레스라는 월스트리트저널 기자가 있었잖아요. 네. 굉장히 연준 그 이슈에 빠삭하고 빨리빨리 전달을 해주고 이런 기자가 있었는데 네. 그 사람이 이제 연준 쪽집게였는데 좀 뭐 후계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티밀하우스라는 기자가 왜 유명해졌냐면은 예. 6월에 75bp 인상을 맞췄었어요, 이 사람이. 어. 당시에 이제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부진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블랙아웃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자기는 연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75p 인상을 미리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맞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6월 CPI 나오고 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근데 이번에는 100bp는 아니고 이게 75bp 인상을 확정시켜주는 지표라고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7월에
75bp 인상을 매조지시켜줬다. seal the case라는 그런 표현을 써서 기사를 썼고 6월에도 이제 더 강한 긴축을 시사를 했는데 CPI가 입증을 해주기는 했다. 근데 75bp로 그러면 부족하지 않겠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 기자는 2달 연속 75bp 인상만 하더라도 과거 인상 사이클에 대입을 했을 때는 2년치를 굉장히 빨리 올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그래서 이 기자의 기사가 CPI 이후에 증시가 어제 뭐 좀 좋았던 선방했던 이유로 또 해석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저는 저 의견에 조금 더 눈길이 가네요. 네, 75pp를 확정해준 이벤트였다. 네. 확정해준 네네, 이벤트였다. 상당히 네. 근데 사실 이제 유가가 이제 사실 7월 들어서 이제 좀 빠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CPI가 좀 피크아웃을 또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뭐 100bp보다는 75bp 정도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도 우리가 있을까요? 어디 있었는데? 있죠. 예, 있죠. 네. 저는 저희만 근데 있나? 예. 저는 약간 시나리오를 그리자면 뭐 예. 물론 그냥 시나리오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연준에 75pp를 발표하고 7월 이제 마지막 주에 발표하고 시장이 좀 실망하면서 이게 빠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제롬 파웰의 코멘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75pp를 한 이유는 CPI가 피크아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거기에 좀 시장이 좀 환호하지 않을까. 희망회를 돌리지 않나. 네, 거기까지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네, 야, 대본까지. 시나리오. 네. 그리고 실제로 7월 CPI 나오고 나서 그게 입증이 되고 그렇죠. 그러면 조금 시장이 약간 온기가 돌지 않을까. 희망회를 한번 돌려보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번 지표 가지고도 이제 양방으로 나뉘는 게 이제 원자재 가격이 6월 중순 이후에 하락했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쪽에서는 피크아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주거비 상승이라든지 그리고 서비스 가격 이제 상승세는 예상치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더 우려를 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뭐 인플레이션 지표와 함께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지표가 있는데 실질 임금 상승률이 있거든요. 그림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그 7월에 100bp 인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양방의 의견을 들어봤다면은 저희가 매크로 입장에서 좀 더 생각해 볼 문제가 뭘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노동부에서 발표를 하는 실질 임금 상승률이거든요. 전월 대비 수치입니다. 근데 1년간에 세 차례 그러니까 보합을 포함해서 이 세 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금 하락세를 띠고 있어요. 그러면서 6월 달에도 전달 대비해서 실질 임금이 1% 감소를 했는데 YOY 기준으로는 3.6%나 감소를 했습니다. 임금 상승률이 지난주에 고용보고서에서 5.1%였는데 인플레이션을 적용하니까 이게 마이너스 3.6%로 떨어진다? 좀 심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재무장관도 이번에 또 이런 지표 나오고 나서 이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15개월 연속으로 YOY 기준으로 하락을 보이고 있거든요. 실질 임금이. 이런 부분이 이제 뭐 미국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얇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한 해 또 뒷받침해주는 지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뭐 어제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뭐 리비안, 뭐 테슬라, 많은 뭐 코인베이스 다 레이오프 하고 있으니까 해고를 많이 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이 또 겹쳐서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이게 경기 침체로 또 가는 건가? 이렇게 많이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잠깐 제가 또 사이트를 봤는데. 지금 또 유가 이거 에너지 주들이 또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일단 좀 이따가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한번 시장을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 채팅창에 환율 지금 난리 났습니다. 환율이 지금 얼마인가요? 지금 1323원 위로 가고 있습니다. 와,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환율.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하잖아요. 일단은 환율의 방향성이 너무 달러 강세로 가고 있다 보니까 시장의 불안감을 나타내는 거 맞고 많은 매크로 지표 중에 사실 가장 민감하거든요, 환율이. 그래서 사실 뭐 긴장을 계속 하게 만드는. 특히나 지금처럼 방향성이 추세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원웨이로 가고 있잖아요, 강세로. 그러니까요. 네, 그게 좀 불안하게 만들긴 하는 것 같아요. 다들 시장에서 아마 가장 경계하는 지표 중에 하나일 거예요, 지금. 야, 환율 참 진짜 나중에 또 환율 한번 봐야겠네요. 자, 다음에 어떤 얘기를 좀 들어갈까요? 다음은 이제 제가 뭐 기업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전날에 이제 넷플릭스 소식이 나왔어요. 마이크로소프트랑 광고 서비스와 관련해서 파트너십을 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배경이 있고 그 동안에 넷플릭스가 광고 안 한다 했었는데 뭐 어떤 경영진의 신경 변화가 있고 뭐 이런 거를 좀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그 마이크로소프트랑 일단은 광고 서비스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의외였다라는 반응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그다지 뭐 입지가 넓지는 않기 때문에 뭐 구글이라든지 뭐 컴캐스트라든지 이런 기업이랑 원래는 좀 협업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이었는데 의외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선택을 했는데 뭐 일각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만이 스트리밍 경쟁 그런 플랫폼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구글도 유튜브가 있고 뭐 컴캐스트도 자체적인 스트리밍이 있기 때문에 이를 좀 생각을 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광고를 넣은 이제 구독 모델을 내놓을 겁니다 넷플릭스에서. 근데 여기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광고 기술을 사용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간에 이제 넷플릭스가 구독자를 계속 이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콘텐츠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썼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부분이 결국은 비용 부담으로 작용을 해서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구독자가 이탈하는 그런 악순환에 빠졌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뭐 저가형 광고 포함된 그런 모델을 내놓음으로써 좀 돌파구를 찾으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예. 아 근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넷플릭스 쓰시나요 혹시? 네, 저 씁니다. 4명에서 돌렸을 수 있었는데 맞아요. 아이디를 이제 안 되잖아요. 아직은 뭐 한국에서는 되는 상황이죠 네, 네, 지금은. 네. 이제 그런 거부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이제 넷플릭스 뭔가 사치야 뭐 이런 느낌이 뭐 이제 이용자들을 좀 많이 좀 빠져나가게끔 하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 우영우는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근데 실제로 우영우는 열심히 보고 그 있습니다. 미국에서 예. 디즈니 플러스도 나오고 뭐 HBO 맥스도 나오고 피콕도 나오고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스트리밍이 많이 나왔을 때는 예. 그때 이제 대세로는 뭐였냐면은 다 공존이 가능하다라는 쪽이었어요. 왜냐면은 미국에선 이제 케이블 TV 보는데도 가격이 매우 비싸거든요. 뭐 잘 아시겠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넷플릭스도 보고 디즈니 플러스도 봐도 케이블 하는 것보다는 싸다. 그러니까 이게 꼭 하나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가 나온다고 해서 공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고 예. 실제로 초반에는 그런 트렌드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말씀하셨듯이 또 소비를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 스트리밍도 뭐 하나둘씩 좀 끊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스트리밍 이 세계가 결국에 지금 약간 춘추 전국 시대를 한번 갔다가 누군가 하나가 통일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뭐 섣불리 예상을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안 넘으시네요. 안 넘으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넷플릭스 지금 좀 꺾인 상황이다. 네, 근데 이제 수년간 원래는 넷플릭스가 광고를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광고가 없는 걸로도 유명을 했었고, 근데 이제 그 온도가 좀 바뀐 것이 올해 4월달에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네. 리드 헤스팅스 CEO가 저가형 모델에 내가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예고를 했었습니다. 이때가 근데 뭐 거의 처음으로 구독자가 감소하는 수치가 발표됐던 그때 실적 발표였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저가형을 선호하는 소비자라든지 그리고 광고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소비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일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예. 이 즈음에 또 공동 CEO가 다른 사람도 있는데 스포츠 이벤트를 또 넷플릭스가 중계를 해라 했는데 안 한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스포츠 이벤트 내가 절대 안 할 거라고 한 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그때 이미 좀 뭐 새로운 그런 서비스를 내놓을 거라고 예고를 했었다라고 보여지고 근데 뭐 경쟁사들이 이미 광고를 포함한 저가 모델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뭐 훌루도 그렇고 피콕도 그렇고 HBO 맥스도 그렇고 디즈니 플러스도 연말까지는 이제 광고 있는 저가 모델을 또 내놓는다고 했었기 때문에 네. 뭐 넷플릭스도 이런 시류에 뭐 편승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그 뭐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뭐 다 보고 계세요? 전 넷플릭스 보고 있죠. 넷플릭스랑 왓챠를 이용했었는데 지금 넷플릭스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만? 네, 지금 넷플릭스. 뭐 지금 구독하고 계시나요? 저는 넷플릭스도 보고요. 예. 뭐 웨이브도 보고 티빙도 보고 저는 많이 봅니다. 다 보세요? 네. 인플레이션과 전혀 상관없으세요? 저는 연애 콘텐츠를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요? 잘 사시나 보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왜 넷플릭스가 이렇게 광고가 포함된 예. 저가형 그 서비스를 출시를 하려고 하냐 예. 그림을 하나 보시면은 이게 이제 넷플릭스 유료 가입자 추인데요. 2013년 1분기에는 3,400만 명에 불과했었습니다. 근데 작년 말에 그러니까 작년 4분기 기준으로는 2억 2,180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1분기에 뭐 다 잘 아시겠지만은 2억 2,160만 명으로 처음으로 감소를 했고 2분기 가이던스도 200만 명 감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돌파구를 마련을 하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넷플릭스 구독 취소하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을 하셨듯이
올해 1분기에 갑작스럽게 360만 명이 취소를 했어요. 근데 예. 이게 전분기 대비해서 110만 명이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또 뜯어놓고 보니까 3년 이상 구독자의 이 구독 취소 비율이 13%나 됐어요. 원래는 그게 굉장히 낮았는데 예. 오래 구독하던 사람들도 이제 넷플릭스를 끊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는 그런 그림이고 예. 반면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는 굉장히 순항하고 있죠. 지금 보면은 2020년도 1분기 2,650만 명이었는데 올해 2분기 기준으로 1억 3,770만 명으로 수직 상승하고 있고 성장세가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제 넷플릭스가 사실은 비싸기는 비쌌어요. 사실 그 가격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예. 디즈니 플러스가 2019년 11월 달에 출시가 됐었는데 그때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디즈니가 그때 6.99달러로 나왔었고 넷플릭스는 반면에 베이직이 8.99달러, 스탠다드가 12.99달러, 프리미엄이 15.99달러. 이후에 뭐 인도 같은 지역에서는 뭐 가격 인하를 하기도 했었지만은 타사 대비해서 가격 부담이 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요번에 뭐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예. 사실 뭐 넷플릭스를 지금 너무 주가가 빠져서 많이 빠졌죠. S&P 500 중에 500등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요? 주가 퍼포먼스. 그러니까 주가가 빠진 것 중에 1등입니다. 예. 가장 많이 빠진 가장 많이 거죠. 빠진 네. S&P 500 중에. 그러면 사실 뭐 주가가 좀 많이 빠졌고 뭐 물론 지금 성장세가 많이 빠진 상태지만 향후 지금은 너무 과도하게 빠졌다. 아니면 아니다. 지금 더 빠져야 된다. 얘네들은 어차피 성장성이 많이 둔화가 될 거기 때문에 넌 더 빠진다고 본다. 뭐 이렇게 어떤 의견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네네. 뭐 어떻게 좀 뭐 보고 계시나요? 일단은 지금 이번에 예. 마이크로소프트랑 그 저가형 광고 포함된 서비스 내놓는 거와 관련해서 예. 에버코어라는 기관에서 분석을 제시를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마크 메힌이라고 이제 현지에서 뭐 미디어나 엔터테인먼트 섹터 굉장히 오랫동안 커버하신 그런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네. 일단은 좀 서프라이즈였다. 광고 시장 입지를 감안하면 마소 선택한 게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좀 의외였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예. 옵션을 다양한다라는 측면 그리고 생각보다 소비자들이 이게 뭐 15달러라서 뭐 쉽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은 가격에 민감하게 좀 반응하는 소비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뭐 1달러만 깎아줘도 예. 구독하겠다 이런 것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효과를 구현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넷플릭스가 살만한 주식은 또 아니다라고 이 기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사측에서도 이제 광고 서비스 관련해서 얼리데이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시간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된다. 그리고 이제 당장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넷플릭스 실적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지금 컨센서스를 보면은 매출은 뭐 전년 대비해서 한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은 EPS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료 가입자 순증이 중요할 텐데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200만 명 이탈이 이번 가이던스입니다. 근데 지금 컨센서스를 보니까 레피니티브 기준으로 150만 명 감소로 좀 컨센서스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좀 일말에 또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시장에서는. 네. 아니 근데 이제 가이던스는 원래 최악을 먼저 던져주고 조금만 회복돼도 그냥 시장에선 그래도 약간 호의적으로 좀 받아들이니까 네. 미국 기업의 특징이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렇게 한번 던진 것 같긴 한데. 예. 근데 가이던스가 마이너스 200만 명인데 지금 컨센서스는 이미 마이너스 150만 명으로 올라왔으니까 예. 시장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이제 네네. 받아들일 만한 좀 더 부분이 좀 좋은 생겼다. 수치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 일단 보면 지역별로 보더라도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미 역성장이거든요. 에이펙 시장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예. 어떻게 이번에 나올지 그리고 이런 광고 포함된 저가형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뭐 넷플릭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 예. 또 그다음 저희 이제 조금 뭐 또 해주실 이야기가 좀 있을까요? 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예. 또 얘기 덧붙이실 부분 있으시면 네. 해주시고. 넷플릭스야말로 요즘 시장에서 그 논란이 좀 많았던 종목인 것 같아요. 네, 일단 넷플릭스가 S&P 500 종목 중에서 하락률이 가장 크다. 근데 그렇다면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뭔가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지금은 사실 아주 크리티컬한 악재는 사실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예. 물론 역성장이 시장을 자아내긴 하지만 뭔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게 하는 면이 있는 것 같고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면을 보게 돼요. 예. 넷플릭스가 사실 처음에 시장의 주도주로 떠올랐던 게 2015년 정도부터였거든요. 2015년도에 이제 CNN 매드머니의 짐 크레이머가
팡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었죠. 그 음. 팡이라는 단어가 이제 페이스북이나 뭐 엔비디아 같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넷플릭스죠.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제가 체크해 보니까 2015년 연초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넷플릭스가 8배 올랐더라고요. 8배? 정확히는 한 750% 정도. 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올라간 거죠. 예. 네. 그리고 최근 10년간의 주가 추이 보더라도 저점 대비 고점 폭은 얼마 올랐냐면 50배 정도 올랐어요. 50배? 네, 5,000%.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넷플릭스 자체는 오르는 구간 자체가 너무 폭발적으로 올라갔다 보니까 그걸 소화해내는 과정이 필요하고 지금 그 구간에 들어와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근데 그 구간이 네.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심각하게 빠지고 있긴 하죠. 예, 50배 올랐다가 그 이제 구간, 예. 4분의 1 토막이 이제 나고 그러니까요. 있는 거죠. 예, 예. 근데 저는 장기적인 투자자가 넷플릭스를 바라본 관점 이런 관점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넷플릭스가 대략 뭐 2억 명이 넘는 정도 유저를 확보했는데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2억 명의 유저가 3억이 되고 4억이 되고 5억이 돼서 글로벌하게 한 10억 명 정도 유저를 모는 거대한 규모로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키는 뭐냐면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확장 가능한 걸 그려봐야 되는데 저는 사실 넷플릭스를 사용하기 전과 후로 봤을 때는 넷플릭스를 좀 구독하고 더 나서 저희 삶이 더 나아지긴 했어요. 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 사실 텔레비전을 거의 안 보는데 넷플릭스를 사용하면 내가 원하는 시점에 내가 원하는 걸 볼 수 있고 그 선택지도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엔 넷플릭스는 컨텐츠는 어쨌든 점점 더 누적되어 쌓여가는 건 명확할 거고 그런 컨텐츠가 누적되어 간다면 넷플릭스의 그 경쟁력이나 그 매력도가 더 높아진다는 건데 그게 글로벌하게 봤을 땐 지금보단 장기적으로 유저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넷플릭스에 지금 조정받은 이유는 플랫폼 기업에 불리는 팡이 지금 다 망가져 있는데 그 망가진 원인이 결국은 경쟁 격화고 지금 플랫폼 기업들은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플랫폼 기업에 관심을 가지기 전까지는 어떤 거였냐면 경제적 해자나 진입 장벽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경쟁자보다 굉장히 많은 자본 투자를 통해서 진입점을 견고하게 만들어야지 경쟁자의 경쟁에서 우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플랫폼 기업들은 사실 자본 재투자 별로 없이 그냥 먹는 게임이 좀 많았거든요. 특히나 페이스북 같은 거 보면 하긴. 버는 돈으로 재투자 안 하고 그냥 먹고 예, 살았어요.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브랜드 파워로 간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러한 그 플랫폼 기업 중에 저는 넷플릭스가 예.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진입 장벽 혹은 경제 해제를 쌓기 위해서 컨텐츠 투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잘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페이스북이 페이스북을 디벨롭하기 위해서 들인 돈보다 넷플릭스가 컨텐츠를 확보하기 위해서 들인 돈이 더 공격적이고 멋진 투자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 지금까지의 과도한 상승의 비싼 가격을 해소하고 있지만 예. 더 롱텀리하게 봤을 때는 예. 회복하지 않을까. 아. 다만 지금 사야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거든요. 근데 근데 하필 이런 노이즈가 지나가고 나면 예. 넷플릭스는 망하는 방향보다는 회복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희 생각이 알겠습니다. 매우 주관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왜 하필 뭐 페이스북을 비교 대상으로 하셨나요? 아 죄송합니다. 네 메타방님께는 정말 별례이지만 어. 네, 팡의 이제 그 같은, 많은 기업 중에 네, 하필 페이스북을 팡의 같은 크루였으니까 메타 플랫폼스를 네 저도 이제 물론 롱텀리하게 봤을 때 그러하다는 거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너무 악재에 있으니까 저도 안 사죠. 저 넷플릭스 안 사고 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잠깐 핀비즈 맵을 들어갔어요. 네 옛날에는 넷플릭스가 커가지고 잘 보였거든요 이렇게. 지금 거의 아니 전이죠. 방금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넷플릭스 어디 갔지 이랬는데 저 코딱지만하게 저기 저 오른쪽에 붙어 있더라고. 네. 예.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시총이. 전 사실 그 넷플릭스 말고 애플 TV나 다른 경쟁 브랜드도 사용해 본 적이 있잖아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니까 애플은 너무 고급스러운데 선택지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예. 왓챠는 선택지는 너무 많고 저희 취향을 잘 반영하는데 뭐 화질이나 그런 면에서 저는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넷플릭스도 뭐 단점이 있긴 한데 저는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예. 결국 넷플릭스에 약간 안착하게 됐던 케이스인 것 같아요. 유저로서. 넷플릭스에? 네. 넷플릭스는 근데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뭔가 저도 아쉬운 느낌? 없다고 생각하면 음. 좀 불편함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주가가 근데 너무 많이 빠져. 그러니까 정말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저도 안 사고 있어요. 아직? 네. 그래요? 손은 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빌 에크먼도 5천억 손절했는데 뭐 네. 저희라고 뭐 하여튼 뭐 지켜봐야겠죠 넷플릭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종 준비 됐나요? 네. 아유 진짜 오늘 좀 한번 화끈하게 한번. 아니 환율 때문에 오늘 환율이 좀 많이 애매합니다. 네. 예, 많이 시간이 불안하네요. 좀 애매하고요.
한번 종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힘이 좋아졌어요. 운동하시나요? 예, 아주 팔굽혀펴기 좀 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종을 잘 치기 위해서 집중해야죠. 예. 네. 지수 먼저 한번 볼까요? 지수. 지수. 네, 스타트. 새로운 지수를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장 상황 일단 뭐 다우가 많이 밀리네요. 나스닥보다 다우가 오히려 많이 밀리고, 예. S&P 500이라는 다우가 많이 밀리고 나스닥은 그래도 밀리긴 오히려 했지만 네, 상대로 덜 밀리네요. 예, 0.7%. 자, 이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뭐 여기 이제 앞에 보니까 예, 좀 부정적인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제이미 다이먼이 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경고를 한 그런 커멘트리가 좀 있는 것 같고 이러면서 이제 또 선물이 좀 빠졌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일단 뭐 이런 부분 한번 좀 체크를 먼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맵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진짜 참 뭐 할 말이 없네. 일단 보통 금리 인상에 대한 경각이 높을 때는 멀티플이 높은 성장주들의 하락이 조금 더 두드러지는데 예. 지금 오늘은 보면 다우 지수와 그리고 에너지주들이 많이 빠지는 건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시장에 좀 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네, 특히나 오늘은 뭐 최근에 그나마 상대적인 피단주로 봤던 헬스케어 역시도 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특히 왼쪽 아래 은행주들이 많이 밀린다는 의미는 그러네요. 지금 시장이 침체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실적이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게 또 선반이 될 수 있고. 네, 맞습니다.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거고 아까 전 저희 구독자분들 채팅 올려준 게 제이미 다이먼이 미국 시장에 허리케인이 다가오고 있다는 나의 의견이 변함이 없다고 네, 제이미 다이먼 멘트 전해주셨는데 예. 오늘의 시장도 사실은 상당히 좀 투자자로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고요. 과연 이제 그러면 만약 침체로 간다고 하면 피난처가 어딘가를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맵상으로 봤을 때도 마음 편한 뭐 피난처가 없는 좀 불안함이 있네요. 예, 처음에는 팥죽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점점 짬뽕으로 변해가고 있는 그런 색깔입니다 지금. 네, 예. 끔찍하네요. 참 정말 제 메타는 언제 올라오는 겁니까 진짜? 네. 메타 얼마야 지금? 160불. 최혜성 위원님 요즘 좋게 보신 섹터나 뭐 관심 가진 섹터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뭐 제가 그거를 판단을 내릴 수는 없고요. 예. 네. 근데 이제 뭐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방어주 섹터를 얘기를 할 때 뭐 필수 소비재도 있겠고 뭐 통신 섹터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선택지가 있는데 뭐 저희 뭐 하우스라든지 아니면 뭐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필수재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필수재 역시도 좀 소비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고 뭐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넷플릭스 지금 얘기를 저희도 했지만은 통신업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게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로 묶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 메타도 있고 넷플릭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뭐 SK텔레콤, KT 이런 거 접근하던 그런 통신주 컨셉으로는 또 접근을 못 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묶이기 예. 때문에 뭐 그런 딜레마가 있다. 그래서 이제 뭐 대형 제약주가 결국은 가장 좀 방어적이다. 왜냐면은 제약사들은 일단은 필수재까지도 소비를 줄인다고 해도 아픈데 약을 안 사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뭐 미국의 대형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돈을 천문학적으로 벌고 있는 그런 뭐 실제 나와 있는 약들이 많은 그런 기업들이고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싸고 그리고 뭐 약가나 이런 것들은 또 정부에서 관리를 또 해주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제 가장 뭐 피신처다 뭐 주식을 계속 해야 하는 이유를 저희가 찾았을 때는 뭐 그런 데가 피신처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뭐 주가 퍼포먼스도 굉장히 그러니까요. 뭐 예. 견고하고요. 예. 예. 과거 10년만 봐도 헬스케어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냥 이렇게. 그렇죠. 예. 그 야덴이 딱 보시면 네. 예,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존슨앤존슨 같은 종목들도 사실 배당도 훌륭하고 주가 방어력도 굉장히 좋았던 종목이죠. 대형주 중에서 정말 좋았던 J&J. 알겠습니다. 오늘 팥죽과 짬뽕을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지금.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에서 시장이 너무 지금 새빨리 갖고 변동 폭이 없습니다 지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출발은 사실 지금 환율면이나 아니면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 안 좋은. 네, 예,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 예. 제표목은 좀 많이 밀리긴 하네요. 실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네. 이제 미스가 나오다 보니까 미스도 미스가 나오고 센트. 대전 충당도 다시 뭐 많이 쌓았다고 그러고 네, 어제 오늘 정말 은행주는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도 더 안 좋으니까 또 이제 그러니까요. 공포감이 좀 예. 나올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최인석 수석연구원님 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최진석 수석연구원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신금2가 워낙 리서치 하우스가 좋아서 좋은 자료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발간되는 자료들 중에 혹시 좋은 자료들이 있으면 뭐 제목 정도 또 나눠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저도 뭐 미래에셋 하우스 레포트는 거의 보는데 신금2가 또 놓친 경우가 많아서 네, 게시가 너무 든든합니다. 함께해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개인적으로. 네, 제가 네. 또 뭐 좋은 얘기들 많이 갖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네, 저희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은 그래도 최진석 수석 연구원님 계셔서 조금 든든한 것 같고요. 일단 시장이 환율이 좀 불안하긴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예상보다는 환율이 높은 레벨에서 또 추가 강세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역시나 좀 불안하고 과연 저게 이제 경기 침체에서 상대적인 미국 경기의 경과를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 시장이 리스크 요인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안전자산으로서의 프리미엄이 커지는 건지는 조금 봐야겠지만 일단 오늘 형태는 조금 안 좋긴 한 게 에너지 그러니까 유가가 조금 밀리면서 유럽의 경기 침체는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조금 완화되는 듯 했는데도 지금 보면 달러 힘이 너무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사실 조금 체크는 필요할 것 같고 환이란 게 늘 뭐 말씀드린 대로 워낙 민감하고 시장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강세로 가는 건 좋은 그림은 당연히 아니고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뭔지 사실 지금으로는 완전히 계측되진 않는 것 같고 아마 시장이 조금 움직이고 나서 방향을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장을 보고 나서는 저희도 환율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얘기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율이 정말 미쳤다 많은 얘기가 있는데 일단 방송 끝나고 한번 다시 봐야겠습니다. 네. 내일 또 준비를 해서 같이 방송에 또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예,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목요일 글로벌 라이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똑같은 시간 9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ETF 아이디어를 실제 상품으로 출시할 수 있는 투자 with the star 그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영광의 4인은 지금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준, 이승원, 최호균, 임재환. 총 상금 5천만 원을 가져갈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투자 with the star 파이널 라운드를 기대해 주십시오.